후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질병들은 암과 같은 위중한 질병들에 대한 후기들만 있어서 좀 위화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위중한 질병에만 사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벼운 질병을 치료하신 후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육받고 계시는 분인데요. 아들의 목이 삐끗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도 좀 받았는데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질문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6월 17일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리고 22일 날 다시 문자를 받는데요. 맨 아래쪽 문자를 보시면 아들의 목이 좀 좋아졌다라고 기뻐하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겸사겸사 부인의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이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드렸고요. 이건 6월 30일 날 채팅 기록입니다. 다행히 손가락이 잘 나았다고 또 부인도 신기해하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침뜸은 가벼운 질병, 관절 질병에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받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효과가 생기시면 카톡으로 후기 보내주시면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뜸을 배우셔서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항암제 치료 화학요법을 받고 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항암제를 사용한 치료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일반 세포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생명력이 찔긴 암세포를 죽일 정도의 독성이라면 우리 몸의 일반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게 항암제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지 권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 속담에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자고 항암제를 투여하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선택은 환자의 몫입니다. 환자가 항암제 치료를 선택하였다면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생기는 부작용을 치료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화불량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소화불량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수족증후군입니다. 손발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우리 감정, 정신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이들 보셨죠? 항암제 투여하고 나서 구역질이 나온다든지 또는 실제로 구토를 한다든지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입맛이 있겠어요? 입맛이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설사나 변비도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당연히 우리가 먹은 것이 혈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각종 혈액 수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이 결국에는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 역시도 함께 떨어지겠죠. 그리고 혈액 안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있어서 각각의 세포들, 조직들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굶은 사람이랑 똑같은 결과죠. 특히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무릎하고 비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무릎 아프시다는 분들 치고 나 소화 잘 돼,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화 문제도 함께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암제 투여 이후 이렇게 비장 위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무릎도 함께 힘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여성이라면 생리도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라는 것은 피를 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몸에 혈액이 충분히 있어야지만 피를 버리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암제 투여 이후 부작용으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에서는 자동으로 원래는 버려야 되는 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아까운 거죠. 쓰레기마저도 재활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생리가 멈추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또 구내염도 쉽게 발생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입을 따라 들어가면 식도가 나오고 또 식도를 거치면 위장이 나오잖아요. 즉 입안에 구내염이 생겼다는 것은 위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장 안에도 염증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현상들이 소화불량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입니다. 즉, 비위하고 관련이 있죠. 비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왜 비위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단 우리 뇌는 몸 안에 독이 많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것이 비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급격하게 독소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먹은 것을 통해서 독이 생겼다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위 쪽으로 힘이 쏠리기도 하고요, 또는 비위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비위를 통해서 독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족 증후군입니다. 손발에 마비감이 생기게 되고요. 또 촉감도 둔해집니다. 또 피부색도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고, 심지어는 물집이 잡히거나 또한 손발에 있는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가려운 경우도 있고요.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붓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손발에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일단 손과 발은 우리 뇌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손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 걸린 분들, 뇌졸중, 뇌출혈 걸리면 손발을 잘 못 쓰게 되죠. 뇌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을 시키죠? 잼잼, 곤지곤지곤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왜 그런 걸 시키는 걸까요? 손 움직임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 뇌의 발달을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또 옛날 노인들은요,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호두 두 알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면서 놀고 계셨습니다. 또는 화투를 치기도 하고요. 다 뭘 하는 거죠? 우리의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손과 발은 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항암제를 투여한 이후에 우리 뇌에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항암제는 폭탄입니다. 전국에 적군이 융단 폭격을 쫙 내리는 겁니다. 정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난리가 나겠죠. 이게 무슨 사태인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무 당황하고 또 황당하고 공포스럽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뇌도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항암제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신경은 곧 뇌인 겁니다. 뇌에서부터 쭉 척수를 타고 내려오면서 신경이 갈라지게 돼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문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문어의 머리가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어의 여러 개의 다리가 신경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몸이죠. 신경이 손상될 때는 즉 뇌가 손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 몸에서는 경고하기 위해서 손발에 수족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적인 문제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공포감, 불안감, 우울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작용들이 마구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항암제 투여하기 전에는 암에 걸렸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고통스럽진 않았습니다. 근데 항암제를 투여하니까 이러한 고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 나 죽나 보다.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죽고 싶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항암제의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암에 걸려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구나 라는 혼동,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암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당연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항암제가 그만큼 독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항암제를 더 이상 투여하지 않는 게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의 선택도 존중해 주어야 하고요.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러면 항암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먼저 비위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항암제는 말 그대로 독성입니다. 독극물입니다. 그러므로 독극물을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비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는 이 독극물이 어디서 침투했냐? 이 독극물이 침투한 곳으로 가장 먼저 의심되는 곳이 비장과 위장, 비위이기 때문에 비위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비위에서 스스로 독극물을 배출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비위가 쉽게 망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비위가 강하신 분도 매일같이 구토하고 매일같이 설사하고 이러면 당연히 비위가 망가지겠죠. 그 다음에는 간장이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새로운 물질들은 모두 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야지만 우리 몸에서 다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간의 허락 없이는 우리 몸을 순환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독극물이 전부 다 간으로 집중이 되니 간이 어떻겠어요?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리고 간의 손상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장이 손상을 당하고요. 또한 신장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배독하는 장입니다. 독소를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몸에 있는 모든 독소들은 다 어디로 모일까요? 신장으로 또 모이게 됩니다. 신장에 모여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강한 독성들이 다 신장으로 모이다 보니까 신장이 파괴되고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심장과 폐 역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 독극물이 몸 안에 들어오면 온몸이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되다 보면요. 제일 정체 현상이 잘 일어나는 부분이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동맥과 정맥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문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동맥이 정맥으로 바뀌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극물도 이 손과 발에 잘 고이게 됩니다. 고인다는 뜻은 독극물이 그 부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신경도 손상이 되고요. 혈관도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포들도 함께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암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 공포감, 불안감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더해서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이것이 죽어가는 과정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심리적 부담도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항암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는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평상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항암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좀 더 먹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특히 배독하고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섭취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 음식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간은요, 사실 모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다 간에 좋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녹색, 그리고 보라색, 이러한 야채들이 아주 좋은데요. 대표적인 거로는 브로콜리를 들 수 있고요. 또한 과일 중에서 신맛이 나는 과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귤, 오렌지, 레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 발효한 식초 역시도 신맛이죠. 공장에서 강제로 발효시켜서 찍어낸 이러한 식초보다는 자연적인 발효를 거친 식초가 당연히 우리 간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모든 기름 중에서도 유일하게 간의 노폐물을 닦아주는,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매일 조금씩 섭취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숟갈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비위가 강하신 분들은 그냥 꿀떡 삼키시면 되고요.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요리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대신 식초를 살짝 희석한 것들을 계속 마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도와주는 것은 도토리묵. 다들 좋아하시나요? 도토리묵의 쌉쌀한 맛과 또 씁쓸한 맛이 독성도 배출해주고 또 심장을 강화시켜주는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여름이라면 수박도 아주 좋습니다. 날이 추워지거나 제철이 아닐 때는 수박이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름일 때만 수박을 자주 드셔주신다면 심장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장은 생강이 대표적인 비장을 치료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양배추도 대표적인 위장을 치료해주는 좋은 음식이죠. 양배추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장은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 독소도 배출하면서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항암제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잖아요. 그럼 신경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뇌가 나옵니다. 뇌가 손상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뇌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호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음식들보다도 사실은 식사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그 정해진 시간에 드시고요. 정해진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위가 다시 균형을 잡고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만큼은 평상시에 드시는 것 위주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괜히 암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나 평소에 먹어보지 않던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요. 비위가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소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늘 평상시에 먹었던 것, 내가 좋아하던 음식,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영양이나 그리고 암에 좋은 음식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현재는 항암제로 인해서 식사도 잘 못하고 소화도 잘 못하는 나의 비위를 다시 돌려주고 또 기본적인 체력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평상시에 드시는 것 위주로 인스턴트 또 MSG 이런 가공식품만 아니면 됩니다. 자연적인 음식이라면 뭐든지 평상시에 드시는 것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갑자기 현미라든지 아니면 뭐 콩밥이라든지 평상시에 자기가 싫어하거나 먹어보지 않은 것들 이러한 곡물들로 해가지고 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만약에 평상시에 내가 쌀밥을 좋아했다면 그냥 흰 쌀밥이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위가 익숙하잖아요. 평상시에도 이러한 것들을 소화 흡수하던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비위가 손상됐거나 또 병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하던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적 쉽게 소화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씹고 천천히 음식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죽을 드시는 것보다는요, 내 입안에서 죽을 만들어서 삼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속도를 빠르게 먹을 수도 있고요. 몇 번 씹지 않고 그냥 꿀떡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침도 충분히 나오지 않고 위장도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음식물이 계속 많이 들어가다 보면요.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통의 밥과 반찬들이지만 꼭꼭 씹어서 입안에서 죽을 완전히 만들어 버린 다음에 삼켜주시면 침도 충분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위장도 미리 준비를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올 때 위장도 소화하는데 더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으시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소금을 약간 타서 간을 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적정 수준의 염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냥 물만 많이 마시게 되면은 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물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냥 배출하게 됩니다. 마시면서 그냥 배출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독을 빼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소금을 간을 해서 맛있게 짜면 안 됩니다. 약간 이온 음료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마셔주시면 우리 몸에 정상적인 염도를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금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몇 번씩 수차례 심호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평상시에는 폐가 조금씩밖에 안 움직입니다. 심호흡할 때는요. 있는 데를 크게 늘어났다가 그리고 폐가 가능한 최소로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호흡을 해가지고 폐를 크게 움직여주면 폐에 쌓여있던 독소도 쉽게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 창문을 여시고 또는 밖에서 심호흡을 수차례 해주시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너무 이 부작용에 집중하시고 내 병에만 집중해가지고 우울하게 살면 좋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병은 잊어버리시고 일상생활에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면서 유쾌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도 더 빨리 회복되고 항암제의 부작용도 빨리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